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아주 지혜로운 말인데, 그럼 3살 때 어떤 버릇을 들이기 시작을 해야 우리가 80살이 되더라도 아주 풍요로운 은퇴 생활을 할 수 있고 우리 사회 문제가 되는 노인 자살이나 노인 빈곤에 빠지지 않을까.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 성경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얘기죠. 그 좋은 습관을 어릴 때 가르치면 나이가 들어도 그걸 버리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무엇이 마땅히 행해야 할 습관이냐 하는 것이죠. 버릇이냐 하는 겁니다. 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우리는 이 인간이 살아가면서, 한 인격체가 살아가면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풍요롭고 자유로운 인간이 돼야 행복의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마땅히 행해야 될 어릴 적 버릇을 시장경제 또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유치원이나 집에서 어린애들을 가르칠 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애가 가면서 휴지를 버린다든지 뭘 떨어뜨렸다고 생각을 하죠. 아니면 컵을 들고 가다가 떨어뜨려서 다 깨졌다. 어질러졌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나요? 애가 너무 어리고 위험하면 엄마가 득달같이 달려가서 대신 청소를 해줄 수도 있지만, 진짜 좀 잘하는 학생이 그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린애가 그랬으면 네가 버리고 떨어뜨린 것은 네가 반드시 주워서 치워라.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냐 하면 이걸 경제학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자, 떨어뜨린 행동은 어린이 또는 어떤 사람의 실수일 수도 있고 고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죠? 누군가는 그걸 치워야 되는 거죠. 치우지 않으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세상의 모든 일은 비용과 혜택이 있어요. 본인은 쓰레기통까지 가야 돼서 쓰레기통까지 가는 거가 귀찮은 거죠. 그래서 슬쩍 버리면 본인한테는 혜택이 있어요. 그렇지만 누군가가 이걸 치우려면 비용이 발생하죠. 그래서 경제활동에서 첫 번째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모든 의사결정에는 비용과 혜택이 나눠진다. 그런데 아까 이제 네가 버리고 떨어뜨린 것은 네가 반드시 주어라는 것은 자신의 행동에 따른 비용을 네가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이제 수고를 하게 되죠. 이걸 더 생각하면 그냥 방 청소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습관화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어린 인간에게 자신의 행동, 특히 실수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지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실수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지지 않으면 누구한테 비용을 전가하게 돼서 사회가 이제 어려워지죠. 다른 사람들이 부담을 지게 되니까요. 그래서 더 성인이 돼서 보면 자신의 실수로 초래된 경제적 어려움을 사회에다 자꾸 전가하려고 하지 마라.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자꾸 버리면, 떨어뜨리면 꼭 주어야 된다 그러면 어린 학생은 어떻게 될까요? 어린이는 안 떨어뜨리려고 조심을 하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자제력이라고 합니다. 이게 셀프 컨트롤이라고 그러죠. 이 자제력이 자꾸 습관화되는 사람, 이 자제력을 일관되게 하는 사람들은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성공한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 통제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랍니다. 리더가 되려면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기의 건강관리, 시간관리, 그 다음에 말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 이런 가르침,
아주 작은 행동에 대한 결과의 책임을 지는 것이 습관화되면서 개발이 되는 거다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에 대한 의지력이 강한 사람들은 이 대중에 의해서 또는 남의 압력에 의해서 쉽게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즉 자기 입장에 대해서 확고한 가치관이나 통제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또 다시 생각해보면 인생에서 스스로 삶에 대한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 남의 의견에 다 복종하고 생각을 많이 바꾸는 것들은 그렇게 주관이 없는 사람이고 가치관에 대해서 많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책임감과 자제력이 습관화가 되면 우선 이 생활이 잘 정리가 되니까 마음의 질서를 갖게 됩니다. 마음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정돈되고 질서 정연을 가져오게 되고 이것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다 보면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여유가 생긴 사람은 남이 버린 휴지도 줍게 되죠. 이게 바로 우리 사회를 더 깨끗하게 만들고 더 풍요롭게 만드는 자선적 사회가 되고 서로 돕는 사회가 되는 것도 시작은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이 습관화되면서 오는 거다. 이걸 우리 유행어로 뭐라 그러죠? 사회적 불행한 사람에 대해서 여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책임을 지는 거를 우리가 오블리제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그런 정신으로 되면 우리 사회가 서로 신뢰도 높아지고 풍요로운 사회가 되죠. 근데 자꾸의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 정부가 만들어낸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갑질이라는 용어입니다. 그 갑질이라고 하는 말의 사회적 심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갑들이 부당한 그 처우를 나한테 했다는 얘기인데 그게 제도화됐다는 얘기는 그럼 뒤집어서 생각하면 당신은 을인데 피해를 당하면서도 당당히 맞서지 못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정말 기업주가 저렇게 부당하게 대했으면 용기 있는 사람이라면 저항을 했을 거고 그가 고쳐지지 않을 거라면 내가 그 회사를 떠나라는 계약을 철회했겠죠. 가맹주가 가맹점을 그렇게 부당하게 대접을 했다면 그 가맹점 재계약을 하지 않고 다른 가맹점하고 사업을 하거나 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갑들의 문제만을 얘기하고 을들이 이런 사회를 갑들이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묵인해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들 대중이 상당히 의지가 박약하고 자기 가치관을 추구하는 데서 조금의 손해도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 조금의 손해도 보지 않으니까 갑들의 갑질에 대해서 굴종해 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얘기는 이게 우리 국민들이 독립심이나 자존감이 이런 것들이 부족해 왔다는 뜻이고요. 최근에 정권이 바뀌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전문가 집단이 어제까지 주장했던 것들을 정반대로 표현을 합니다. 한 예로 거론하기 민망합니다만은 농민 백남기 씨 죽음에 대해서 서울대 의사들의 사인에 대해서 그거는 정부에 의한 또는 공권력에 의한 죽음이라기 아니라 가족들이 치료를 거부해서 그랬다라고 거부했던 의견을 정권이 바뀌니까 다 바꿔서 의견을 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권 교체 후에 전문가들이 논리를 표현해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사회가 가치 중심적인 사람들이 되게 적다. 자존감과 자존감으로 무장된 독립된 자유로운 영혼들이 적다라는 걸 뜻합니다. 촛불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것이 뭘까요? 그것도 스스로 혼자보다는 군중 심리 속에 들어갔을 때 행동하기 편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번 되새겨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갑질을 얘기할 때 나는 을로서 비굴 하지 않았느냐. 비굴한 사람이 많을 때 갑질이 만연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나는 여전히 비굴하고 나는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가치를 지키려는 노력이 없이 조금의 손해도 안 보고 굴종하면서 갑들만이 도덕적으로 훌륭해져서 갑질을 중단할 거라고 하는 인식은 올바른 인식이 아니죠. 그건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을들이 용감해지고 을들이 자기 책임을 다하는 사회가 될 때 갑질이 없어지게 되죠. 최근에 항공사가의 최고 경영자 집안에서 일탈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직원들이 나와서 또 다른 촛불 시위를 할 때 보면 전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나와서 주장을 하죠. 왜 얼굴을 가렸을까요? 그거는 본인들의 손해는 보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게 당당한 태도는 아닙니다. 자, 우리 사회가 경제 수준에 비해서 우울하거나 행복하지 않다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를 잠잠 듣게 됩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과외하는 거 길게 밤 12시까지 애들 학원 10시까지 학원 보내고 이런 거 다 싫어해요. 그런데 남이 하니까 우리 애들만 안 시키면 우리 애들 손해본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한다고 합니다. 이거게 내가 원하지 않는데 할 수 없이 하는 것을 경제학에서는 죄수의 딜레마라고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국민들이 어떤 게 바른 교육이고 어떤 게 학생들을 행복해 하는 거라고 하는 가치 중심적인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남이 하니까 할 수 없이 하는 데는 강요된 선택이 많은 집단 문화의 죄수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아까 첫 번째로부터 벗어나는 거다. 한국인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도 바로 자기 행동에 대한 자기 책임, 결과에 늦추지 않는 태도에 있다. 이와 유사한 가르침은 우리 수없이 많이 합니다. 내가 들어와서 문 열고 들어왔는데 안 닫고 들어오면 가서 문 닫으라고 하는 거가 똑같은 얘기죠. 찬바람 들어오는데 네가 안 닫으면 내가 가서 다시 닫아야 되니까 비용을 전가하는 거요. 어린 학생들 화장실에 갖다 놓고 변기 물 안 내리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비용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는 거고요. 우리나라 여성들이 남편들한테 또는 자녀들한테 매일 하는 잔소리가 뭡니까? 먹는 사람 따로 있고 설거지하는 사람 따로 있고 청소하는 사람 따로 있고 어지르는 사람 따로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비용을 남한테 전가하는 게 많아지면 그 전가받는 사람은 행복해질 수가 없죠. 그리고 가정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사노동의 분담이라는 것도 바로 첫 번째 그 교육에서 파생된 거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우리가 가르치는 중요한 도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키라는 겁니다. 경제는 왜 이런 거를 하냐면 경제는 협업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계약을 하고 동업을 하고 거래를 하죠. 이때 바로 가서 돈을 주고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외상으로 사기도 하고 수없이 다음에 다시 볼 걸 기대하고 물건을 살 때는 이 물건이 튼튼할 걸 기대하지만 잘못되면 잘 애프터 서비스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약속을 하는 게 잘 지켜져야 경제협력이 원활하게 되고 이 경제협력이 원활하게 되려는 것은 사회에서 신뢰라고 하는 기반이 있을 때 가능하다. 그래서 신뢰를 위반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비용을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약속을 꼭 지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비슷한 말이 있죠. 돈을 빌렸으면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돈을 빌렸다는 얘기는 남의 재산을 내가 재산을 임시로 유용한다는 뜻이니까 반드시 갚는다는 것은 남의 재산권에 대한 존중입니다. 우리가 복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복지나 사회의 복지를 강조하거나 우리 이번 정부처럼 진보적인 사람들은 이런 빌렸고 혜택을 받았으면 반드시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훈련이 부족한 사람들이거나 그걸 해야 된다고 알지만 자기는 그렇게 안 하면서 남한테 그런 거를 강요하는
거의 위선이 습관화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자신의 재산권은 반드시 지키면서 남들의 재산권을 나를 위해서 쓰라고 하는 거가 복지의 본질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강남 좌파기도 하고 복지병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자들, 복지주의자들은 그 자신이 남한테 뭐 빚을 졌으면 갚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공공성, 정부가 개입하게 되면 사실은 복지를 받았다는 건 남의 한 부를 내가 갖다 쓴 건데 그것을 어떻게 자기가 되도록 빨리 경제활동을 해서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채무 보상의 의무감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죠. 받은 것을 반드시 되돌려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도덕률은 우리 사회에서는 효라고 하는 이름에서 대세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 효는 우리 성리학에서 얘기하는 효가 지나치게 형식주의고 권위주의로 흘러서 문제지만 본질은 이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 인간이 이렇게 오랫동안 부모나 조부모, 선대의 도움으로 크는 동물이 없습니다. 인간은 지금 같으면 거의 30대까지 앞의 세대의 부의 혜택을 가지고 성장을 하죠. 그러고 났으니까 오랜 동안 신세를 졌으니까 그들이 연로해졌을 때 당신이 경제 능력이 있어서 갚아야 된다. 이게 사실은 아까 빌렸으면 갚으라고 하는, 신세를 졌으면 갚으라고 하는 것에서 본질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려면 내가 저분한테 신세를 졌다? 또 저분도 나한테 신세를 졌다고 서로 의존을 하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태도고, 그리고 또 가만히 생각하면 인간은 베풀 수 있을 때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 효를 잘한다는 게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좋다. 효라고 하는 관계가 없을 때는 그게 일시적으로 부모가 자식들한테 자원을 많이 줄 때는 자식은 행복하지만 그걸 갚지 않을 때 부모들이 어마어마한 배신감과 외로움과 이런 걸 느끼게 돼서 노인들의 삶이 핍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건 되돌려 갚으려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 행복해지는 거고, 이 사랑은 자기한테 줬다라고 하는 존경심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 거다 하는 거에서 효도 이 두 번째 원칙에 전환한다 하는 겁니다.